상식을 뒤집어서 생각해보는 역발상 경제 시간입니다. 왠지 남들과의 경쟁에서 이기면 일이 잘 풀릴 것 같죠. 그런데 오히려 그게 내 발목을 잡는 경우가 생깁니다. 승리가 독이 되는 이유. 역발상 경제 시간에 한번 들어보시죠. 서울벤처대학원 대학 전호겸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역발상 경제 전호겸입니다. 초록마을이라는 회사가 기업회생 신청했더라고요. 법정관리라는 거. 맞습니다. 여기도 그러면 승리가 독이 됐다라는 케이스예요? 그렇죠. 사실 2022년에 이커머스 기반의 이제 축산물 스타트업에서 정육강이 아까 말씀하신 친환경 먹거리로 유명한 초록마을을 인수하게 됐죠. 근데 그때 이제 인수비용이 약 한 900억 원 정도 됐는데 그때 정육강의 매출이 한 400억 원밖에 안 됐거든요. 정육각이라는 회사를. 그렇죠. 그래서 그 인수비용 대부분을 사실 이제 외부 자금으로 충당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네. 쉽게 말해서 빚을 내서 인수한 거죠.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초록마을이 전국에 한 200개 넘는 가맹점을 갖고 있고 탄탄한 유통망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걸 이용하는 소비자들도 꽤 있고요. 그러니까 정육각 입장에서는 이 초록마을을 인수하면 우리한테 큰 시너지가 나서 잘 될 거라 생각했는데 막상 인수하고 보니까 유통 매출도 생각보다 적고 또 경기 부진으로 또 잘 안 되다 보니까 현금 유동성이 급격히 약화되면서 공급 업체에 대금도 밀리고 이러가 저러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기업 회생을 신청하게 됐죠. 그러니까 사실상 딱 봤을 때 이게 처음에 인수했을 땐 드디어 우리가 승리했다. 우리가 시너지 나고 좋은 일 있을 거야. 라고 했지만 승리의 기쁨은 잠시였고 그 뒤에 따라온 건 이런 부담이었던 거죠. 그쪽이 또 이제 그 식육 배송 이런 쪽도 경쟁이 치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죠. 정육각이라는 식육 배송 업체뿐만 아니라 초록마을까지도 힘들어진, 한마디로 왜 승자의 저주라고 표현하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사실 신문이나 뉴스 보면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어느 기업이 거액을 주고 회사를 샀는데 어려졌다. 또는 같이 망했다. 뭐 이런 내용 맞는데 이게 자주 나오는 용어가 승자의 저주거든요. 승자의 저주란 말이 딱 들어보면 저주란 말이 있어서 조금 무섭게 들리긴 하는데 뜻을 풀어보면은 이기긴 이겼는데 사실 이긴 거 아닌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뭐 경배나 입찰에서 내가 꼭 이겨야겠다 싶어가지고 높은 비용을 질렀는데 결국에는 나중에 그게 독으로 돌아온 경우가 많죠. 근데 사실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국내에서도 아까 말한 사례 말고도 굉장히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2006년에 금호아시아나그룹이 대우건설을 그때 당시 6조 원 넘는 금액에 인수했는데 이 중 한 절반 가까이는 이제 외부 차입으로 도달했죠. 쉽게 말하면 빚을 진 거죠. 그리고 또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2년 뒤에는 대한통운 택배 위주로 하는 거죠. 거기를 약 한 4조 원에 또 인수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연달아서 큰 회사들 인수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2008년도에 우리가 다 기억하듯이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잖아요. 네. 그때 유동성 위기에 빠져가지고 결국에는 3년 뒤에 대우건설도 매각하고 자기네 회사도 뭐 금호타이어 등 주요 계열사도 매각하거나 워크아웃이 들어가서 지금은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그런 상황인 거고요. 그 금호아시아나가 대표적인 사례죠. 대우건설 또 대한통운 줄줄이 인수했다가 그쵸. 그룹이 해체가 됐던. 그렇죠. 뭐 재개설 12악년까지 들었었는데 나간 케이스고 또 다른 사례는 최근 사례인데 이제 홈플러스죠. 이제 사모펀드 MBK 파트너스가 2015년경에 한 7조 좀 넘게 가지고 영국의 테스코로부터 홈플러스 지분을 인수했거든요. 네. 그런데 그때도 굉장히 빚을 많이 졌는데 지금도 아시다시피 기업 회생 절차에 들어간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국내에서도 우리가 들어보면 굉장히 많은 사례가 있는 거죠. 해외에서는 어떻습니까? 해외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승자의 저주란 용어 자체가 사실 이제 외국에서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1950년대 미국 텍사스의 해양 석유 채굴권 경매 때문에 온 건데 이 내용을 조금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1950년대에 그때 이제 석유 기업들이 굉장히 잘 나갔잖아요. 그래서 멕시코만의 석유 시추권을 이제 공개 입찰하니까 기업들이 막 들어갔는데 이때 당시에는 기술이 좀 약간 미진하다 보니까 이게 얼마나 석유가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보다 서로 경쟁하다 보니까 금액이 높아지고 막상 들어가 보면은 석유 매장량이 적어가지고 본인이 이 적어서 낸 가격의 절반도 안 되는 경우도 많고 하다 보니까 많은 손해를 본 거죠. 그래서 이거 관련돼 가지고 1970년대 석유회사에 근무했던 엔지니어들이 발표한 논문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말을 했고 그 다음에 1990년대 미국 시카고 대학의 경영대학원 리처드 탈러 교수가 본인 책 제목을 승자의 저주라고 지어서 한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그 책에 승자의 저주라는 게 지금 우리가 쓰이는 용어가 된 거죠. 그래서 가장 요즘에 해외 사례로 좀 유명한 거는 제가 좀 관심 있었던 건데 2022년에 마이크로소프트가 게임 산업 굉장히 유명한 액티비전 블리자드라는 회사가 있어요. 네. 거기를 무려
687억 달러. 현재 환율로 치면 약 한 95조 원 정도 되는데요. 이게 거의 게임 업계에서 거의 최고 수준의 네. 인수 합병이었어요. 근데 이제 액티비전 블리자드 하면 뭐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할 수 텐데 이 회사가 바로 스타크래프트, 디아블로, 오버워치 같은 게임으로 굉장히 유명한 회사고 예. 혹시 이제 X세대 같은 경우에 PC방 다니신 분들은 블리자드 하면은 다 알죠. 스타크래프트 했으니까 다 그죠. 알잖아요. 다 알죠. 근데 저도 처음에는 액티비전 블리자드 많이 들었는데 이런데 블리자드가 너무 우리 이제 PC방 세대에게 익숙한 이름이죠. 그래서 이거를 인수하면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번에 유명 게임들의 지식대사권도 얻고 그리고 본인들이 이제 엑스박스라고 해가지고 네. 게임 사업도 해요. 이제 그 사업이랑 시너지도 날 테니까 이제 엄청 잘 될 거다 생각했는데 게임 시장 이제 코로나 19가 지나면서 급속히 둔화돼서 예상만큼 좀 수익이 안 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시장에서는 너무 비싸게 산 게 아니냐 이런 시선이 있는 게 있고요. 최근 언론 기사 제목을 봤더니 마이크로소프트 액티비전 인수 뒤 네 번째 구조조정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액티비전은 그러니까 블루자드를 인수하고 나서 지금 여러 번 구조조정이 있었던 거죠. 그만큼 현재까지도 약간 승자의 저주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모양새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승자의 저주라고 불리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과욕을 부렸다라고 볼 수도 있을 텐데. 맞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지나고 나서 봐야 알 수 있는 또 결과론이기도 해요. 그 과정에서는 이게 무리라는 걸 몰랐겠죠. 그렇죠. 근데 사실 이제 제가 오늘 말한 것보다 사례가 꽤 많잖아요. 네네. 그 우리 대부분은 저거 저러면 저럴 걸 아는데 이제 사람이다 보니까 그리고 기업도 법인이라고는 하지만 법인이잖아요. 사실상 기업에서 결정을 하는 CEO나 고임원도 다 사람이니까 처음에는 저 기업 인수하면 좋을 것 같아라고 생각해서 인수를 하다가 보면 상대편이 얼마 불렀는데 우리도 이 정도는 할 수 있잖아. 이러다 보면은 핑퐁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여기서 밀리면 안 돼. 무조건 따. 이러다 보니까 이성적인 결정이 사라지거나 아니면 과잉 자신감이나 경쟁적 충돌이 생기면서 무조건 경제에 이기자. 그게 최고다. 이렇게 보니까 그러니까 남들이 할 때는 다 저거 왜 하지? 하지만 본인이 이제 막상 들어가 보면 또 그렇게 되는 거죠. 과열되고 무리하게 되는 거죠. 그 맞습니다. 경쟁에서 이겨야 되니까. 이게 꼭 대기업들만의 일은 또 아닐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승자 저주하면 언론에서는 대기업 큰 투자만 나오니까 네. 남의 일 같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한테 더 치명적일 수 있어요. 자영업자까지요. 그렇죠. 왜냐하면 가장 흔한 사례가 우리 이제 상가 임대료나 권리금 문제인데 보통 이제 유명한 카페를 차리고 싶다. 그래서 유명한 이 지역을 가서 자리가 낮다. 이런 사람들이 저기 돈 엄청 번데 권리금 얼마래 이러면 그 지역의 카페를 차리고 싶어하는 사람 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가가지고 저는 이 정도 부르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 보면 저분은 A 씨는 얼마 불렀는데 이러면은 또 이 금액이 올라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생각보다 더 많은 권리금을 주고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상가가 그렇고 또 그렇죠. 부동산 주택도 사실은 그렇고 거래할 맞습니다. 때. 아파트도 사실 그렇고 예. 그래서 상가나 이런 거서 커피숍을 차렸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 여기서 장사만 하면 금방 성공할 수 있을 거 생각하지만 안 그런 경우도 꽤 많고 그리고 또 이제 권리금이나 이제 월세가 워낙 비싸다 보면 그걸 만약에 차입해서 했다 그러면 또 이자도 내야 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상황에 닥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이기기 위해서 이제 비용 지출을 한 건데 결국은 사업을 약간 접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네 자영업자의 일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 이게 남의 일 같지만 우리 일상생활에도 굉장히 많은 그렇죠, 경우가 그렇죠. 있죠. 그래서 이런 그래서 폐업하시는 분들도 맞습니다. 많고. 근데 이게 꼭 기업 하시는 분들이나 자영업 하시는 분들만의 이야기는 아니고 소비자의 일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소비자는 사실 매일매일 당하고 있는 걸 수도 있는데요.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 매일 스마트폰 보거나 이렇게 열면은 앱이나 홈쇼핑 같은데 TV 틀면 지금 한정판 지금 2개 남았습니다. 이런 거 나오잖아요. 물건 살려고. 오늘까지만. 네, 오늘까지만 또는 더 이상의 할인 없습니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도 쇼핑을 거의 안 하는데 지난번 어떤 물건을 찾아 딱 들어갔는데 수량이 2개 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내가 누르고 있더라고요. 아니 지금 이거 2개면 곧 1개 될 텐데 이러면서 수량이 2개밖에 없어. 그래서 진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근데 또 만들 건데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샀어요. 사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그래서 내가 원래 쇼핑을 잘 안 하다 보니까 딱 받았는데 이제 네. 까먹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걸 딱 사가지고 한 번 쓰고 딱히 쓸 일이 별로 없는 거예요. 이게 사실 이제 희소성의 마케팅에 빠진 거죠. 저도.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승자의 저주인 거죠. 왜냐하면 여러 사람들을 보고 살려고 그랬지만 이 희소성의 마케팅에 빠져가지고 지금 아니면 안 되지. 그래서 막상 샀는데 파다 보니까 막상 쓸 데가 없거나 아니면 생각보다 결국에 더 없겠던 그 다음에 또 하더라고요. 이제 다른 약간 사이트에서. 그렇죠. 또 해요. 그래서 TV 홈쇼핑에서도 늘 그렇게 그러니까요.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순간적인 압박감 때문에 경쟁에서 이긴 것처럼 내가 엄청 싸게 샀어. 이런 마음이 내가 지금 뿌듯한데. 재고 2개 남은 것 중에 하나 샀다. 그렇죠. 제일 좋은 건 하나 남았을 때 딱 사고 연기됐을 때가 아주 기분이 야 내가 문 닫고 갔어 이런 느낌이 있지만 결국에는 받아보면은 상당수는 이거 왜 샀지 싶고 다음 날 가면 더 싸게 팔고 며칠 지나니까 더 할인하고 뭐 이런 경우가 종종 있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조바심이 들 때 제대로 된 판단을 하기가 또 어렵게 되죠. 그래서 그걸 빨리 또 본인이 알아채야 하는 거고요. 또 직장 문화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직장 내에서 사실 승진, 고과 점수 때문에 경쟁하는 경우도 많은데 근데 또 최근에는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승진을 또 거부하는 케이스도 나온다고 하잖아요. 요즘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많다 그러더라고 하죠. 요즘에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에서 예전처럼 이제 임원 같은 걸 안 하려고 하는 좀 경향이 있는데 이제 물론 임원이 되면 성취도도 좀 높아지고 연봉도 상당히 올라가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젊은 세대들이 승진을 꺼린대요. 네네네. 그래서 글로벌 채용 컨설팅 기업 로버트 윌터스가 2024년 영국의 G세대 근로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52%, 그러니까 절반 넘게 나는 중간 관리자 역할을 하고 싶지 않다라고 말을 했대요. 그러니까 승진 싫다는 거죠. 또 우리나라도 다르지 않은데요. 2023년 취업 플랫폼 잡코리아가 MZ세대 직장인 1,11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회사 생활의 목표와 관련된 응답자의 55%가 나는 임원 승진할 생각이 없다. 그럼 왜 하기 싫어? 그러니까 물어봤더니 첫 번째로 책임을 져야 하는 위치가 부담스러워서가 44%로 가장 높았고요. 이제 그 다음은 임원 승진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아서 현실적이죠. 임원은 워라밸,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일과 생활의 균형이 어려울 것 같아서. 그리고 난 임원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 그리고 그다음에 회사 생활을 오래 하려고 등의 대답순이었거든요. 인식이 진짜 많이 달라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MZ 세대들은 가장 꺼린 이유가 책임의 무게가 늘어난다는 건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사실 자기 일만 할 때랑 임원이 돼서 회사 전체 실적을 바라봐야 되거나 아니 직원들의 관리, 업무 성과까지 다 책임져야 되면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그렇고 또 그러다 보니까 임원이 된다고 해서 연봉이 옛날처럼 많이 오르지 않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리고 임원이라는 게 대부분 계약직이기 때문에 임시직원. 그렇죠. 예. 2, 3년 뒤에는 사실상 물러나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순간에 임원했을 때 와 좋지만 또 2, 3년 뒤에 혹시라도 회사를 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먼저 집에 갈 수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MZ 세대도 일종의 이거를 승자의 저주로 보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일찍 승진해서 가장 먼저 동기들 중에서 승진해서 임원을 제일 먼저 달았는데 그렇죠. 집에 제일 먼저 가 있고. 그렇죠. 아이고 이것도 승자 저주일 수 있겠네요. 근데 또 이게 치열하게 경쟁을 해야 또 발전이 될 때가 있고 그렇다고 너무 또 승리에 집착해서는 안 되겠고 좀 어떻게 적절하게 균형을 찾는 방법 없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제 우리가 대부분 이제 경쟁에서 승리하는 게 고성공이잖아요. 승리가 고성공이니까. 근데 이제 경쟁에서 이기는 것이 꼭 성공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승자 저주를 보면요. 그러니까 경쟁 자체는 사실 있어야죠. 왜냐하면 건강한 경쟁이 이제 우리를 발전시키고 기업도 더 성장하게 되니까. 근데 문제는 본래 가치를 뛰어넘는 대가를 치르면서까지 무조건 이겨야 된다. 이기는 게 장땡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하는 거는 경쟁 상황에서도 항상 냉정한 기준을 가지고 원칙을 가지고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선택이 과연 가치가 있는가라는 질문을 스스로 경쟁할 때마다 던져봐야 되는 거죠. 이게 내가 진력을 쏟아도 될 만한 경쟁인가? 그렇죠. 그렇죠. 에너지를 필요한 데 쏟아야죠. 그리고 또 하나. 내가 뛰어들고 있는 이 일이 지금 승자의 저주에 걸릴 수도 있는 일인가 아닌가를 판단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걸 알 수 있을까요? 이거를 알기보다 약간 예방하는 법이 있는데요. 이제 예방하는 법이 그렇죠. 있어요? 승자의 저주를 피하기 위해서 한 3가지 정도 생각하면 되는데 첫 번째는 내가 정한 예산이나 가격 기준이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어떤 카페를 차리겠다. 그럼 얼마? 근데 여기서 예산을 8, 90%를 넘어서는 순간 정도 되면 이걸 과연 해야 되는지 대해서 면밀히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심적 회계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홈쇼핑에서 아니면 어디 사이트에서 떠 있는 가격을 보기 전에 제품 설명만 보고 이거 한 15,000원이면 사겠어라고 했는데 23,000원이야. 그럼 안 사는 거죠. 맞습니다. 바로 그 두 번째가 이제 외부의 객관적 평가를 활용하는 거죠. 아까처럼 네. 보고 이게 이 금액은 너무 적다, 많다, 아니면 이걸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보고 외부 전문가의 좀 평가도 한번 받아보는 게 중요하고요. 역시 세 번째는 감정을 절제하는 거죠. 왜냐하면 승자 저주란 게 결국 욕심이잖아요. 무조건 이기겠다. 네네네. 근데 이거를 과연 이기는 게 가치가 있는지 필요한지 돼서 냉정히 바라보는 그런 시야가 필요한 거죠. 해서 알아야 됩니다. 맞습니다. 경쟁이 필요한 건지 아닌지 어디쯤 내가 와 있는지. 그래서 또 역발상 경제가 필요한 거고요. 서울벤처대학원 대학 전호겸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